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 때문에 네. 좀비스러운 회사들은 전 정리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LH도 그렇고 허그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이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는 이건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또는 40년 만기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고정금리 상품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다주택자 알아서 투자하는 건 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임대주택 등록하는 건 전 우선 반대고요. 갭 투자의 그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13대씩 새 벽두부터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뭐 이 연착륙을 위해서는 네. 어쩔 수 없는 정책이 아니냐.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인 규제를 이제 예. 정상화하는 거다. 뭐 이런 예. 여러 평가가 나오시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규제 완화의 어떤 전제, 네. 방향 자체는 네. 저도 찬성을 네. 해요. 다만 이게 지금 단계에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네. 약간 좀 문제라고 보고요. 네. 이 정책은 사실 크게 내용이 두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네. 만드는 게 네. 한 파트가 있고 다른 파트는 PF와 관련된 네. 부분이 네. 있었죠. 이 정책이 두 개라고 할 때 이거의 수혜 대상자들은 PF 쪽은 당연히 시공사, 디벨로퍼 거기에 투자하는 금융권이고요. 이쪽은 이제 지금 집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세입자에 대한 정책이 좀 없다는 부분이 지금 계속 걸려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온다고 하고 아직도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주거복지가 존재를 하느냐가 약간 좀 의문이시고 이쪽에서는 저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분 거래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사람들은 이미 올해 1월보다는 올해 12월에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정책은 저는 언젠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내년이나 후년에 그때 실효성이 있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좀 과하다는 것이고요. PF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너지면은 금융권까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나친 인센티브는 좀 안 좋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뭐 이게 사실은 LH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건 물론 LH 쪽에서는 이게 대통령 지시 때문에 산 건 아니고 원래부터 하던 계획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관료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산 무슨 자양동의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데는 사실은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떨어질 텐데 지금 15% 를 할인해서 싸게 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올해 사면 아마 30%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저런 빌라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어차피 거기는 시간이 지나면 그 빌라도 사실은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PF 쪽은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이 미분양 이거는 사들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거 핵심이 분양가의 15%잖아요. 근데 이 15%라는 게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디벨로퍼들한테 그냥 특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을 어쩔 수 없이 또한 사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아니 조건은 부도가 났다든지 그쵸. 자금이 경색이 돼서 그런 예. 기준이 있어서 사주는 거야 뭐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 정책이 아마 1년 전 같았으면 합리적인 정책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만히 놔두면 더 떨어지는 가격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모랄 해저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던 디벨로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피해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 때문에 좀비스러운 회사들은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을 어떤 밸류에이션 할 때도 주변의 시세보다도 낮게 해서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지나쳐요. 지금 LH도 그렇고 허그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이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는 이건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고려가 돼야 돼요. 그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리먼 쇼크 이후에 미분양이 16만 가구까지 늘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규제 완화했고 더 한 거 했지만 결국은 집값 떨어지는 걸 못 막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경착륙을 막았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정책들도 결국은 추세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명박 정권 때 그거를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보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위기 딱 터졌을 때 강남 포함해서 서울 집값 30% 그냥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금리 5%짜리를 기준금리 2% 내린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곧장 주택 가격이 회복을 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빨리 회복을 했거든요. 정말 빨리 회복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독일 같은 데는 빨리 회복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쭉 올라왔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대 가을에 뉴스를 보면은 주택 시장 막 움찔움찔 한다는 소리 계속 나와요.
그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나와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는 그린벨트에다가 아파트 짓는 거니까 주변보다 30%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 아파트 가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분양 가격에 서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리만박 정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레슨 러닝은 정부가 지나치게 공급 사이드에다가 그 그린벨트 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위험하다는 거고 이걸 좀 조절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랜드뱅킹식으로 했을 때. 전 그게 좀 아깝고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10명 중에 8명은 약간 안 좋다는 뷰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진짜 시장에 참여를 할까? 저는 그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이 아무리 완화적으로 나오더라도 제가 일본 찬성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실효성 측면에서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사람들이 기준금리도 이제 상승이 멈추고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 그 시점에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일지 몰라요. 이제 레고랜드발 신용경색으로 PF 부실 얘기가 나오는데 또 신년 들어서는 또 정부 대책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용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시나 이게 아직도 여전히 심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권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작년 연말에 금융권에서 6개월 연장을 시켰다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PF가 어떻게 터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되고 이게 여전히 이제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둔촌중공도 몇 달 전에 리파이낸스 할 때 4% 예상하다가 안 돼가지고 12% 했잖아요. 그렇죠. 둔촌중공이 그 정도라고 하면은 시공 중간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12%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12% 갖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연기가 되거나 거기서 꼬꾸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사업성이 없는 데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 사업장마다에 대해서 좀 관리가 들어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건 딴 것보다도 이 개발 자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은행권에서 12%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은 부동산 개발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발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랜드뱅킹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PF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다만 여기서 지나치게 디벨로퍼나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줘서도 안 되고요. 미분양 떨건 받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시가보다도 낮은 가격 수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서는 아예 개발이 없는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이요, 서울. 지방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뭐 미국 집값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여러 통계에 따라서는 사실은 그렇게 떨어진 통계는 또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 블룸버그가 그때 버블 국가로 1, 2, 3위 했던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확 떨어지는 나라들을 보니까 변동금리가 높고 그다음에 여기 가계부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우리도 안정적으로 어쨌든 이런데 그걸 하려면 어쨌든 모기지를 변동금리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냐? 낮춰야 되는.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보신 게요. 캐나다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대출을 해서 사서 집을 사는 경우가 우선 많고요. 그 대출 중에 변동금리 상품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게 좀 주택 상품을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30년 또는 40년 만기 지금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고정금리 상품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억 이하만 사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은 못 받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어떤 지역에서 중위가격 이하는 안전자산이거든요. 중위가격보다 이상은 사실은 불안전자산이에요. 그러면 중위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서울이 6억 이하 아파트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은행권에서 더 높은 모기지 이자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9억이건 10억이건 해놓고 그 안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기지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9억짜리 주택에 대해서도 보금자리론을 받고 거기에서 고정금리 상품을 받는다고 하면은 수요자 측면에서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결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다주택자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수 세력은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서 육성해야 된다. 종부세도 폐지해야 되고 어쨌든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진보 입장에서 어쨌든 다주택자는 집값을 올리는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첫 번째는요. 전 투기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이 투자하는 거고 부동산은 가장 리스키한 상품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여서
이거는 뭐 투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 없고 왜냐하면 지금 돈이 있고 그게 돈이 벌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를 매입 임대 사업자로 해주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그건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이어서 주택의 총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요. 건설 임대를 임대 공급자로 해주는 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총량을 늘리기 때문에. 이건 주택 총량하고 상관도 없는 거고 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책이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사업자로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는 다 받아가면서 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만큼 좋은 미클이 없어요. 다주택자 알아서 투자하는 건 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임대주택 등록하는 건 전 반대고요. 갭 투자의 그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그냥 세금 깔끔하게 거두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부세 말씀을 하셔가지고 종부세는 아무도 계산을 못 하잖아요. 제가 아는 회계사 2명한테 물어보는데 다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제까지 간다고 하면은 저는 뭐 종부세는 당연히 폐지를 하되 대신에 이제 주택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OECD 지금 낮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0.5에서 1% 사이로 딱 해가지고 누구나 깔끔하게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주택자에는 저는 이거는 주택 총량 늘리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나친 억압 그것도 필요 없어요. 지나친 혜택도 안 되지만은 그거를 투기 세력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정부 또 지지난 정부 다 이렇게 거쳐서 보면 중국 빼고 한국처럼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고 정책을 내놓는 자주 바꾸고 세금 뭐 LTV도 바꾸고 투기 과열지구도 만들고 이런 나라는 중국 빼고는 중국이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국도 우리랑 비슷한 청약제도부터 해서 중국이 우리 걸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이 이제 떨어지니까 급락하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투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라면서 다시 이제 공급 더 필요하지 않다. 라는 식의 어떤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친구 같은 보니까 굉장히 힘들 쳤다고 그러는데. 우선은 지금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미분양이 굉장히 갈 거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계속 그 공약 때문에 뭐 공급한다고 해서 그거는 스케줄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확한 팩트가 두 개예요. 2010년대 중후반에서는 공급 부족이 맞아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에 신축하고 구축의 가격 차이가 2010년대 초반에는 15에서 20%였어요. 이때 40%까지 가요. 즉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같은 지역의 아파트인데 길 하나 차인데 얘는 15년이고 얘는 4년이면 나는 40% 프리미엄 내고 내 일로 갈 거예요. 그거는 공급 부족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인정을 해야죠. 그건 인정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0년 이때는 저금리예요. 그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자꾸 봐야지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니었다 아니에요. 공급 부족 맞아요. 그럼 지금 단계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저금리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다가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자기들 수요 측면에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3%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고금리가 아니죠. 예전에 5%, 90년대 10%였잖아요. 3%이 금리에 사람이 적응하면 그때부터는 달려들 거예요. 달려들 건데 달려드는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26년, 27년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공급이 없다. 그때는 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